네. 목요일에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봉지욱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오늘도 목도리하고 왔네. 안 더워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데 네. 소아암재단에 그러니까. 한 비니 그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캐시미어 비니 다음 주 수요일에 오, 전달하러 증정식. 갑니다. 오. 한 370장 네, 정도. 예. 좋은 일에 하려고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네. 말씀드렸는데. 아니 근데 네. 제가 봉지욱 기자가 하나 줘가지고 네. 저 그거 들어오고 가는데 그날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청와대 그 저기 춘추관 기자들이 그 주차하는 주차장이 예. 거의 산 꼭대기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엄청나게 네. 바람을 맞으면서 올라가야 네. 되는데 이거 하니까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와, 머리로 이게 2m예요. 길이가 그러니까 머리로 그렇구나. 둘러쓸 수도 예, 있고 되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은 일에 예. 하는 거니까 그 네이버 그러니까 포털에서 크레마비라고 치시면 아니 우리 회사 그 광고해야 공동구매, 되는데 지금 예, 자기 할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얘기하고 있어. 아니 요거 수익은 또 저 기부되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네. 하고요. 자, 이제 했으니까 벗겠습니다. 했으니까 봉지욱 기자 이렇게 벗겠습니다. 웃겨. 자, 저희 취재 편의점 광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타임쿡에서 준비한 왕갈비탕 소개하겠습니다. 정성으로 우려낸 진한 국물과 부드러운 갈비, 한국인의 힘 타임쿡에서 준비한 왕갈비탕을 지금부터 이거 소개합니다. 지금 김치는 그때 거기 김치죠. 그거 말고 왕갈비탕 지금 광고하기 때문에 딴 거부터 먹으면 안 돼. 이건 아니고. 네, 그거 아니고. 이거 예. 맛있던데. 자, 진한 갈비 육수와 부드러운 고깃결 그리고 정성껏 끓여낸 한 그릇 엄마 손맛 생각날 땐 역시 왕갈비탕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엄마의 손맛처럼 전통 방식으로 장시간 우려낸 구수한 국물과 커다란 왕갈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든든한 한 그릇 왕갈비탕. 대파를 곁들여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갈비살 한 점 올려서 김치나 깍두기를 얹어서 한 숟가락 푹 떠서 드시면 엄마도 감탄, 아빠도 폭풍 흡입. 한 입 드시자마자 겨울 추위가 싹 달아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한 왕갈비탕입니다. 왕갈비탕 한 팩 800g이고요. 1,800원이에요. 굉장히 싸죠. 5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게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있거든요. 꼭 알림 받으시고 1,000원 할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갈비탕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요? 좋아해서. 오. 전 설렁탕보다 갈비탕 좋아하는데 네. 괜찮네요. 이게 고기 양이 많네요, 생각보다.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뼈에 붙어있다. 고기가 붙어 있잖아요. 예, 예. 요거 괜찮네요. 요즘 괜찮아요. 갈비탕이 비싼 데는 한 그릇에 한 15,000원씩 하거든요. 그렇죠. 예. 하여튼 요걸로 식구들끼리 따뜻하게 저녁 식사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라남도 기품 있는 명품 김치, 운림가 김치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말도 필요 없는 건데 그래도 또 소개하겠습니다.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울림가는 광주에서 소문난 살림꾼들과 맛장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요 입소문 딱 하나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서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총 3관왕을 했습니다. 누적 27번 수상 경력이 있고요. 이것 자체가 바로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그냥 단순 국내산이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액기스 그리고 2년간 숙성 후에 끓여서 정제한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양념 하나하나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아삭한 해남 김장배추와 싱싱한 통영굴을 아낌없이 버무린 전라도식 감칠맛 가득한 통영굴김치. 당일 생산, 당일 발송으로 지금 가장 맛있는 운림가의 굴김치를 1월 18일 일요일까지 앵콜 특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맛 평가 듣겠습니다. 뭐 김치는 엄마 손김치. 저희 어머니도 한김치 그러니까, 하시는데 한김치 하시죠. 네, 맛있고 이제 굴이 또 같이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맛있고. 예.
갈비탕도 실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저는 맛없으면 그냥 맛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아니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에 홍보해달라고 오는데 맛없는 건 안 하거든요. 먹어보고. 아, 진짜 먹어보고 일단 먹어보고. 네. 그리고 뭐 우리 저 까칠한 장인수 기자 이런 사람 예. 못 참거든요. 그냥 맛없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저는 밥을 안 먹고 여기 오잖아요. 예. 좋긴 한데 예. 와이프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먹는 거 하지 말라고. 왜? 응? 격 떨어져? 근데 맛있습니다. 아, 사모님께서 아 우리 봉지욱 기자 먹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저희 TBS 라디오 끝나고 매봉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명수 기자가 고정으로 와서 이명수의 배불쇼, 예. 봉지욱의 매봉쇼가 합쳐서 내일부터는 오후 1시에 TBS 채널에서 예. 그리고 제 채널에서 예. 배불쇼 배불러. 네, 합쳐서 배봉쇼. 아 배봉쇼. 네, 배봉쇼로 내일 방송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점심 시간에 하다 보니까 게스트한테 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직접 만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라면도 끓이고 막 해야 되니까 진짜. 지난주에 해산물찜도 했는데 대단하네. 요거 괜찮네.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렇구나. 요거 저희가 싸드릴 테니까 아니 뭐 가져가서 쌀 주기보다도 예, 같이 업체에선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배봉쇼에서 손님 접대가 돼가지고. 아 여기 와서 영업을 하네. 역시 봉지욱 대단하다. 예, 아니, 근데 기사만 잘 쓰는 줄 알았더니 맛있습니다. 취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영업도 잘하는 예, 봉지욱 대단합니다. 자 얼른 빼주세요. 다른 데로 광고 넘어가지 않게 예, 취재 편의점 계속 광고하시게. 예, 이거 배봉쇼로 넘어가지 않게 빨리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 깨알 같은 홍보, 매굴 김치쇼, 예, 배불쇼, 표현 짤입니다. 예, 크림소다님께서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아, 재밌네요. 개웃기네. 예, 먹방 유튜버 하시면 되겠다. 예, 이런 얘기. 홍보, 노래도 잘하세요? 노래도 이렇게 의견들을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일본 갔다 왔잖아요. 네. 이게 1호기 타고 순방 가는 게, 예. 엄청 피곤해요. 엄청 피곤하고 이게 기다림의 시간이 대통령 행사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떤 제 일감은 효율적이지는 않다.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이동하면서 훨씬 더 많은 현장을 막 왔다 갔다 다녀야 되는데 취재 편의점 입장에서는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많이 현장을 많이 못했어요. 너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그 사이에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그냥 이틀 사이에 검찰 개혁이 난리가 나고 어제 보니까 막 기자회견도 하시고 자문위원단이 하나하나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봉지욱 기자가 가장 진심인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저는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조선일보 기사가 처음 나온 거잖아요. 조선일보 이제 기사에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나왔는데 저는 그날 바로 이제 라디오 진행하면서 이거 다음 주에 최대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일단은 보안수사권 유지 그리고 수사사법관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직제를 만들어가지고 검사들을 이제 대거 유입하겠다는 유인책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특수부 수사들한테 이제 수사를 받아봤잖아요. 네. 받아봤는데 이 안에 이 지금 정부 입법안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경찰은 썩었다예요. 검사는 깨끗하고 경찰은 썩었다 이 전제로 지금 가는 건데 네. 이렇게 치면 미국의 FBI 연방 경찰들은 다 썩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경찰은 무능하다. 수사 그러니까 못한다. 이 전제를 가지고 하는데 경찰은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뭐 부패 비리나 이런 게 많이 언론에 나올다 뿐이지 검사도 2,000명 중에 비율로 치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고 수사를 받고도 기소가 안 돼서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검사들의 비리가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제 식구 감싸기 장난 아니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정권에서 얘기한 수사와 기소 분리 이 대원칙을 완전히 흔들었구나. 그래갖고 저는 보고 나서 검사들이 머리가 좋은 건 알겠는데 국민들이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국민이 이걸 예. 참을 거라고 생각하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예. 형사소송법의 달인이 됐어요. 그럼요. 뭐 지경 판사가 예. 구속 취소하면서 형사소송법의 뭐 구속 날짜를 예. 시간이 아니라 날로 하는 이런 관행이 있고 다 그렇죠.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이제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자문위원들 내부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걸 들은 거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날 지난주 금요일에 회식을 했대요. 자문위원단이. 네, 자문위원단이 봉욱 민정수석하고 예. 국무조정실장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답니다. 예. 먹었는데 뭐 이렇게 오랫동안 수기 끝에 논의돼서 좋은 안이 나와서 분위기 좋게 먹은 게 아니고 예. 엄청나게 격앙되고 예. 심각한 분위기에서 저녁 회식이 있었고 이제 자문위원들 내부에서는
예를 들면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이 필요해 그래도 이런 의견을 가진 위원들조차도 야 이건 너무 아니잖아. 수사사법관이 웬 말이야. 라는 말이 의견이 나올 정도였고 네. 일부 위원들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 방송에 나가서 이거 터뜨리자.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양홍석 변호사부터 나왔잖아요. 예. 시선 집중에도 예. 나오고 지금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예. 뭐 교수님들도 예, 나오고 서박 하셨는데 교수님도 나오시고. 이분들이 사실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언론 취재도 다 응하지 않고 맞아요. 함구하고 참아왔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그렇게 딱 처음 보여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월요일 날 입법 예고를 해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기분이 나쁘죠. 완전 들러리로 이용당한 게 맞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그 국민적 공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이제 촉각이 곤두서 있는 네. 이슈이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끝까지 제대로 완결될 때까지는 네.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게 국민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그런데 이 속에서 정부에서 입법한 예고 내용이 이렇다? 네.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안이 입법 예고안이 공개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파장이 있을지를 청와대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몰랐다고 해요. 네. 이게 이렇게까지 될지를 몰랐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왜 이걸 예측 못하지? 저는 당연히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했고 오죽하면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메시지를 냈죠. 내겠습니까? 근데 예. 아마 대통령이 당부했던 것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경찰에게 또 전에는 이제 검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는데 마찬가지로 검사의 그 권한을 축소하고 없앤 다음에 그걸 또 경찰한테 줬을 때 네. 나타날 수 있는 폐해, 예. 그러니까 조직 간에 직제 간에 상호 견제가 되고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맞아요. 지시였는데 네. 그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저도 청와대 출입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이 그 민정의 네.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보 공개가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해보면 이제 봉욱 수석이나 또 이태영 민정비서관이나 이제 이분 두 분 다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물론 봉욱 수석은 기획통, 또 이태영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수통. 네. 그러니까 그 검찰 안에서 굉장히 주목받던 분들이고 다 떠나서 이분들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뼈에 각인돼 있어요. DNA가 네. 우리는 검찰. 그리고 그 행안부가 비대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또 누군가는 통제해야 되는데 그럼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거야?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그 문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검찰주의자들이 그 검찰 개혁을 짜는 주체가 되다 보니 검사 중심, 검사 우선주의적 사고 방식의 안을 내놓은 네. 거다. 네. 그리고 견제와 균형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보고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굉장히 심각한 패착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대통령이 빨리 메시지를 내서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그 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게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에 반영하라. 반영하라고 그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에서 만약에 뭐 보안 수사권이든 수사사법권이든 야 이거 안 되라고 해서 폐지를 해서 그 법안을 수정을 하면 예. 그걸 반영하라. 정부 안에 반영하라는 그쵸. 게 예. 이제 대통령의 지시로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겠죠. 예. 근데 아마 고차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대통령이 이제 정말로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검사들이 주도한 이 안에 대해서 그냥 놔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일단 그렇게 발표해. 그럼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네. 이게. 근데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검사들이 짠 이 입법 예고안, 뭐 수사사법관이나 보안수사권 예.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난 지금 국민 여론과 비토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고차방 정식, 정치의 맞아요. 고차방 정식이잖아요. 예. 그거를 만약에 그냥 대통령이 눌러서 했을 때랑 예. 여론에 던져놓고 안건이 나오고 여론이 비등해져서 예. 봐라 여론이 이렇잖아. 예. 이 방향으로 해서 수정해서 갔을 때는 예. 좀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정치의 고차방 정식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죠. 아니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완전히 네. 이제 저의 그 뇌피셜인데 안이 올라왔는데 그대로 사실 이 검찰 개혁이 이렇게 돼서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갖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제 1번의 피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그 반영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또 자기들이 그 권력을 쥐고 네. 수사권을 쥐고 돌아갈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취재했을 때도 아니, 대통령 임기 5년입니다. 정치인 임기 4년입니다. 그분들은 5년 뒤에 4년 뒤에 떠나지만 우리는 20년째 이 자리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결국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은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자기들 입장에 편리한 대로 짠 거죠, 판을. 그러나 그거를 다시 받아서 대중에 던지고 이 여론을 거역할 수도 없잖아요, 대통령도.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이 검찰 관련된 입장이 먼저 나와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수행 기자단도 일본에 왔는데 오자마자 검찰 얘기가 나와서 이거 뭐지?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생각이 좀 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 국회에서 논의가 지금보다는 훨씬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어때요? 민주당이 어떤 방향을 어떻게 논의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검사 출신이었던 분들은 보안 수사권. 근데 기본적으로 그 자문위원단 안에서도 한 10분 정도는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대요. 근데 그 중에 또 일부는 이 지금 정부안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이 부활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이 방법이면 보안 수사권 안 된다로 입장이 바뀐 분이 또 있답니다. 지금 있는데 사실은 뭐 이제 자문위원 단계 끝난 거잖아요. 입법 예고안이 나와서 국회에서 아마 논의가 될 텐데 분명히 경찰에 대한 감시와 통제 방안은 필요할 겁니다. 근데 필요할 건데 기본적인 전제.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는 하면 안 되겠죠.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수청의 수사관 너 말 안 들어? 뭐 수사관을 교체를 한다든가 교체 요구를 한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이제 이번 안을 보면 수사사법관도 반드시 사법고시나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게 돼.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국방부 장관 군 출신 아닙니다. 민간인 출신에 당해서 지금 국방개혁 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카스트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안에. 변호사 출신만 수사사법관을 하면 경찰들은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뭐 승진할 경찰들은 저기 해야지 수사관, 전문 그러니까 수사관. 승진할 길을 열어줬다고 하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기본적인 신분 차별이 있는 거고. 딱 두 개입니다. 수사사법관하고 보안수사권. 쟁점은 가장 큰 쟁점은 이 두 개고 지금 설치법을 같이 할 때 형사소송법 개정도 같이 돼야지. 이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뭐 4월 5일 이렇게 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을 못 합니다. 보안 수사에 대한 그 규정이 지금 형사소송법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소법을 그 조항을 폐지했을 때 비로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애매하게 남겨놓으면 나중에 또 하게 되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호칭을 유지한다. 저는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공소청장이 왜 검찰총장입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게 거죠. 이제 아마 헌법의 검사와 저희 검찰총장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저 같으면 발표를 할 때 검찰총장을 유지하지만 이 부분은 개헌을 할 때 용어를 바꾸겠습니다라고 단서를 달든지 이렇게 발표를 안 하고 그냥 유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검찰총장 시대가 다시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검사란 단어도 이참에 없앴으면 좋겠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단서를 달아야겠죠. 지금은 검사로 쓰지만 개헌을 할 때 공소관으로 바꾸겠다. 랄지. 맞습니다. 뭐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헌법을 바꿀 때 그렇게 하면 되고 왜냐하면 검사란 단어를 없앤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검찰청이 폐지가 되니까 검사란 단어를 없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단어가 없어지면 우리가 저는 이제 뭐 국문과 출신이기도 해서 언어가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계속 쓰다 보면 우리 무의식 안에도 야 그래도 검사란 이미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검사란 단어 자체가 없어지는 게 검찰 개혁이 정말 전폭적으로 검찰 해체가 이루어졌다는 하나의 증거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증거. 야 이재명 정권 때 그때 검사 없어졌잖아. 공소청에 공소관 있고 중수청에 수사관으로 됐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조선일보에 누가 그 안을 줬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보안 수사권을 찬성하다가 너무 열이 받으신 분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취재된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왜 조선일보에 가장 먼저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를 잘 한 거죠. 한 건데 이거를 던지면 사실은 이거는 여권 내부의 분열이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뭐 예를 들면 지지자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내부에서도 지금 막 분열이 돼가지고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부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
나 수단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조선일보가 꼭 그런 목적으로 쓴건 기사를 뭐 아니겠지만.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봉욱 수석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와의 관계를 많이 모르시는데 봉욱과 봉지욱은 무슨 관계냐? 뭐 봉욱의 배우가 봉지우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저야 워낙 처음부터 검사라 저는 말씀드리지만 검사란 그 단어 자체를 직제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뭐 봉욱 수석이야 개인적으로는 알죠. 알고 저희 또 봉 씨는 몇 명 안 돼서 한 14,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 사는 봉 씨가 14,000명. 별로 안 됩니다. 별로 안 돼서 뭐 당연히 이제 이분 검사 시절에 제가 출입 기자였고 했기 때문에 아는데 스타일이 여러분이 뭐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스타일은 그냥 선비입니다. 스타일이 양반. 선비. 네. 그리고 그 체격이나 이게 인상 외로 술도 되게 잘 드세요. 완전 저도 한술 한다고 생각했는데 딱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기자들과 많이 이렇게 술자리를 하시고 이렇게 되게 성품이 이제 특수통도 아니고 기획통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될 때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봉욱 아니면 윤석열이었는데 봉욱 총장 그 당시 대검차장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사실상 조금 미온적이고 반대되는 입장을 청와대에 낸 거고 당시의 윤석열은 검찰 개혁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싹 정리하겠습니다. 거짓복을 한 게 먹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검찰총장이 봉욱이 됐다면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 수사 기소 분리 이 얘기가 윤석열 정권 때 이재명 죽이려고 이재명 잡으려고 조작 불법 강압 수사하다가 지금 만천하에 그게 드러나서 이 국민적 요구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시에 윤석열이 총장이 안 됐다면 당연히 대선 후보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뭐 이제 뭐 역사의 가정은 없고 결과론적인 겁니다만 그런 상황이 오늘 아침에 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라디오 나와서 봉욱 수석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못 이렇게 들었어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 명, 봉욱 수석 한 명, 이 사람이 뭐 다 마음대로 전횡을 저지르서 저는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차방 정식이 있었던 것 같다. 대통령이 저는 이해운 후보자 같은 사람 지명한 것도 고차방 정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어떤 고차방 정식이 있는지 우리 좀 더 취재해 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중수청을 완전히 좀 새판짜기가 필요해 보여서 어떻게 나갈지 특히 그 검사 출신의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파견 나간 검찰들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농간을 부린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파견 검사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런 판을 짜는데. 참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선 또 이런 건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많은 검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수사했던 검사들은 어디다 써먹을 거냐? 어디에 배치할 거냐? 그리고 검사의 타이틀 같은 것을 유지 온존하기를 바라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그래요. 그냥 사표 내고 나갈 사람 나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나가라. 아니 사표 너 하기 싫으면 나가.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잖아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쉽지 않습니다. 검사 중에 제가 많은 검사들을 봐왔지만 영업에 안 맞는 검사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 업에 검사라는 게 갑이잖아요. 수사 단계에선 최고 갑 아닙니까? 그렇죠. 나가서 의리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검사들 그렇게 나가서 쉽지 않은데 그거를 겁내서 수사사법관 이런 걸 만들어서 이직을 뭐 유도 하려고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갈 사람 나가라고 해도 만약에 2,000명, 1,000명 나간다고 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게 공소청에는 그렇게 많은 검사 필요 없습니다. 영장 청구해주고 공소유지 재판 대신 들어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뭐 보안 수사 요구를 한다든가 뭐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2,200명의 검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근데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와서 수사 노하우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특수검사들이 수사 잘하죠. 수사 잘하는데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명을 씌워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특수부 검사지 형사부 검사들이 아니에요. 특수부 검사들이 그걸 제일 잘하는데 그걸 수사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모든 특수부 검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 예를 들면 저를 수사했던 검사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서 저를 수사했던 검사는 보니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나와서
이례적으로 검사 중에는 디지털 포렌식의 전문가입니다. 네. 논문도 쓰고 뭐 했더라고요. 학위도 받고. 사람도 제가 직접 이렇게 조사를 받아서 대면을 해보니까 네. 정말 좋아요. 사람도 인품도 좋고 네.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 사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 보도를 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검사들과 언론사의 보도 기자들의 자택과 언론사 뉴스룸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잖아요. 수사를 해봤는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제가 언제 소환 조사를 받았냐면 2023년 9월달에 제가 압수수색 받았잖아요. 제가 소환 조사를 총선 직전에 받았어요. 2024년 3월 말에 받았어요. 네. 7개월 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때는 뭐 반국가 국기문란 사범 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저희 뭐 중대범죄자 저놈들은 다 사형에 처해야 돼. 뭐 김기현 원내 뭐 당시 대표는 막 네.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놓고 나중에 보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데 굳이 불러다가 조서를 받잖아요. 네. 저는 바로 그겁니다. 이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학위가 있고 특수수사에 식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머리를 잘못된 곳에 써가지고 엉뚱한 수사. 억울한 예. 피해자. 결국에는 저희 보면 저에 대해서 기자들에 대해서 윤석열을 비판한 언론인들을 압수수색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다수 언론과 언론사들이 쫄아가지고 진짜 그때 상황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쫄아가지고 비판을 못합니다. 예. 한겨레 정도만 좀 간간히 썼는데 예. 경향신문은 자기들도 수사를 받았는데 경향신문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랬어요. 싸우자. 예. 공동 취재팀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 같은 작은 매체들만 제일 열심히 봉지욱 맞아요. 불러가지고 막 네. 얘기하고 조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경향신문에도 우리가 공동 취재팀을 하자. 저한테 대장동 검찰 수사기로 다 있잖아요. 다 공유하겠다. 네. 이걸 분석해서 우리가 공동 보도를 하자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는데 삼엄했죠. 특수부 수사 노하우를 그런 데다 써온 특수부를 그게 무슨 놈의 노하우지. 그러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네. 뭐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네. 사형 구형되는 순간 웃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거 1분 순방 가가지고 텔레비전에는 계속 검찰 개혁, 윤석열 재판 막 이런 거 보면서 저희가 기자실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특검에서 법리적으로 구형을 했다기보다는 역사적인 면에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구형을 한 게 아닌가.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네. 예. 그 구형하는 그 이유를 밝힌 게 논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찰이 이제 논고문을 하면서 구형을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취지 자체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사형을 구하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반성의 기미도 1도 없고 그렇다면 사형밖에 할 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형을 선고는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전두환 노태 때보다 나쁘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사실은 시절이 또 다르고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데 그럼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더 나쁜 거죠. 더 나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남겨줄게. 법정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기록이 중요하다.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구형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막전막후 취재해서 네. 보도했던데 그 특검보에게 문자로 윤석열 사형 이렇게 조은석 특검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통상 2개를 써놨잖아요. 예. 예, 사형을 위한 그 논고문을 써놓고 무기징역을 써놨을 텐데 막판에 그렇게 됐다는 거고 한번 이게 결심 공판이 한 번 더 열렸잖아요. 네. 그게 더 영향을 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때 예. 뭐 그 지기현 변호인 측에서 난리치고 예. 유튜브 나와서 막 우리가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조은석 특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예. 무기징역하려다. 아니 정말로 사형으로 이거는 바꿨다. 개전의 정도 없고 구제불능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끔찍한 수준이던데,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 극우의 놀이터로 네. 재판정을 형해화시키고 있는데 또 그 재판장이라는 지규현 판사는 한다는 소리가 아유 우리 변호사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 그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애 많이 썼고요. 뭐 이런 등등의 평가를 하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재판을 지금 1년 넘도록 하세월로 밀어놓고 뭘 신속한 재판을 했다고 맞아요. 거기에 변호사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하는 건지 납득이 어렵다라는 아니 근데 생각이 좀 지기현 판사가 확실한 거는 멘탈은 갑인 것 같아요. 진짜 맹갑 네. 형님인 것 멘탈은 같아. 갑인 게 예. 본인이 룸사롱에서 가서 찍은 사진까지 나오고 난리가 그러니까. 났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공판을 유지해오면서 본인의 그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고 유지하죠. 마지막에도 신속한 재판이 여러분 덕분에 이루어졌다 막 고맙다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의 뭐 영화처럼 마지막에 대반전이 일어나서 정말로 사형 선고를 내린다면 야 그럼 또 그때부터 언론이 또 그거를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언론이 다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예, 사형 본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수능 시험이나 이렇게 시험 칠 때 예, 뭐 박목월의 시인 정지용의 뭐 고향, 향수 이런 시 있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이 들었는데 참고서에 보면 요 단어가 무슨 뭘 은유하고 있고 뭘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써 있죠. 저는 그 시인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꿈보다 뭐 해몽이다. 예를 들면 특히 이상의 시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막 마음대로 해석한 다음에 예.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하잖아요. 예. 야 요거는 요 외워. 뜻이야. 예. 이상의 날개에서 이거는 이 뜻이야. 어. 아마 이제 지기현 판사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내린다면 야 지기현이 다 큰 뜻이 있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박지훈 변호사가 이미 얘기했어요. 지기현 사형 때릴 거라고. 예,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어떤 본인의 공박한 처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내린다고 해서 본인의 그 행동이 용서되지는 그럼요. 않잖아요. 예. 그 이후로 우리가 구속 취소한 사례가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형사소송법에 유일합니다. 법 왜곡죄가 있었다면 법 왜곡죄 받을 뻔했죠. 그렇죠. 처벌받을 네. 뻔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실은 뭐 말씀 주신 대로 룸사롱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도 처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상태로 뭉개고 가고 있는 건데 우리 법원이 이게 맞냐? 맞잖아요. 그리고 뭐 법원에서 조사한 거는 170이고 네. 실제로 그 변호사가 진술한 거는 300이라는데 이 갭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규현 판사의 이 개인 의혹과 관련해서는 우리 봉지욱 기자 같은 민원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끊임없이 추적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니 합니다. 근데 저는 금액이 170이면 어떻고 70이면 어떻고 일단은 거기 가서 사건 관계인 변호인과 변호사와 친구지만 접촉해가지고. 그 변호사 입장에서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청탁을 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일단은 이게 아무리 작은 회사 그냥 일반 민간 회사에서도 이 정도 사진 나오고 진술 나오고 영수증 나왔으면 그럼 일단은 직무를 배제합니다. 대기 발령을 시키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그게 아니라 상식이죠. 재판을 그냥 계속 하고 계속해. 있어요. 아유, 근데 멘탈은 진짜 갑인 것 예, 같습니다. 제가 네. 1년 내내 지규현 판사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뭐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영향력이 너무 없는 관계로 그런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사실은 노상원 굉장히 주목받았던 네. 인물인데 수사도 제대로 잘 밝혀진 게 없어요. 특히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는 그냥 이렇게 해석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채 넘어갔는데 여하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30년 구형이 됐어요. 네. 막 반발하고 막 그러던데.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계속 취재하고 계신 게 네. 있어요? 뭐 취재라기보다는 특히 이제 일요 시사의 오혁진 기자가 열심히 이제 이 부분 하고 있고 네. 아마 그래도 이제 저도 정보사령부 이번 특검에서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이 정보사령부입니다. 정보사령부 존재 자체가 이번에 많이 알려지긴 됐잖아요. 네. 노상원 덕분에 노상원이 정보사령관 출신이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거의 핫바지처럼 어떻게 보면 노상원이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요. 한 건데 노상원 수첩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번 특검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네. 일단은 2차 계엄. 2차 계엄이 이제 비상계엄 해제 의결 난 다음에 2차 계엄이 구체적으로 실행됐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서 기소를 했다면 윤석열 측에서 이거는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게끔 입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외환 유치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던 예. 외환 유치를 결국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일반 이적죄로 그쵸. 기소를 했잖아요. 예. 이제 그 두 부분에 저는 노상원이 깊이 관여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강호필 전 지작사령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정식 보도를 한 건 아닙니다만 강호필 전 사령관에게 노상원이 연락을 했었고 왜냐하면 비상계엄 해제 의결된 네. 다음에 김영현도 지금 빨리 군을 교체할 수 있냐라고 문의를 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수사가 미진했으니까 이건 2차 특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예. 특히 그 외환 유치 관련해서는 이제 이미 그 전에 정보사령부의 블랙 요원들이 몽골에 가서 그러니까 검거가 지난주에 됐고 얘기해 주셨어요. 대만에 갔어요. 맞아요. 대만에도 갔어요. 갔는데 예. 그럼 대만에 가서 뭘 했는지는 지금 대만 대사관에 접촉을 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냐면 비상계엄이 옳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이제 성공하거나 네. 이러면 우리를 좀 지지 응원해달라. 이런 걸 요청을 한 거죠. 대만 정부에. 대사관이 아니고요. 예. 대만의 유력 정치인을 만났어요.
대만의 유력 정치인을 만나서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혐중이잖아요. 우리 쟤네 싫어해. 우리 니네 좋아.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 지지해줘라는 게 대사관에 가서 누굴 만났겠어요, 사실. 그러겠네요. 예. 대만의 유력 정치인을 만나서 여권이겠죠. 여권의 유력 정치인을 만나서 협조를 구한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됐죠. 지금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유력 정치인 나오고 이름도 알고 있고, 예. 거기서 뭘 했는지도 누구 알고 만났어요? 있고. 근데 뭐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확정해서 밝히기에는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를 해서 더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몽골에 관해서도 이상하게 몽골 실드를 많이 치거든요. 근데 몽골의 요 블랙요원 둘이 체포가 됐는데 북한 대상을 접촉하려다가 중간에 이제 협조자가 신고를 해서 잡힌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사에서도 굉장히 지금 보안이 별거 아니야. 그건 예를 들면 정보사 내부에서도 저희한테 협조적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도 몽골은 아니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몽골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갖고 만약에 외환 유치까지 됐다면 사형 구형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가장 핵심적인 두 개, 2차 계엄이랑 그 두 개를 못하는 바람에 좀 애매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지기현이 어떻게 2월 19일에 지기현 판사가 청구할 것이냐. 네. 근데 저는 사람이 안 변한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사람이 변할 때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다리가 붕괴돼가지고 한강에 빠졌다가 겨우 구사일생으로 진짜 염라대왕 잠깐 만나고 왔을 때 예. 구사일생으로 예. 정말 뭐 땅속에 갇혔다가 뭐 14일 만에 물만 먹고 있다 밝혀 이런 정말로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사람 안 변하거든요. 그렇긴 해. 지기현 판사가 안 변한다. 지기현 판사가 그동안 변할 만한 어떤 포인트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구속 취소의 그 자세가 네, 마지막까지 유지될 거다. 이어질 것이지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뭐 근데 그래봐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 아니요. 뭐 저는 선고는 선고는 또 징역형 15년에서 20년 나올 거라 계속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만약에 지기현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사형 내린다고 하면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정무적인 그런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사형을 내리고 무기징역을 내린다고 해도 윤석열을 풀어준 것 자체는 예를 들면 윤석열이 풀어져서 나와서 어게인이 됐어 봐요. 네.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 막 세가 규합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예, 어게인이 되고 뭐 탄핵도 안 당하고 막 이랬으면 그 눈치를 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파면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무슨 박쥐처럼 해가지고 뭐 사형 내리고 무기징역 구형할 수 있지만 전 그것과 상관없이 이분은 그냥 징역형으로 할 것 같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대여명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논리를 일단은 대면서 지기현 판사 저는 예측해 보면 네. 인명 피해가 없지 않냐.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변호인단도. 전두환 노태우 때 비교해서 전두환 때는 뭐 12.12 네. 군사 반란이나 5.18 때 그쵸. 수많은 국민이 죽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아마 그 논리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누구 하나 죽거나 다. 근데 그 피해는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환율 문제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주가 폭락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꼭 누가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뭐 그냥 작은 소동 정도로 자꾸 이제 치부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 그리고 노상원의 수첩이 실제로 실행이 됐더라고 한다면 그럼 뭐 봉지욱 기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2차 특검을 통해서 계속 밝혀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 떠나서 그 정보사 추적을 좀 쭉 하시는 것 같은데 몽골도 가고 좀 대만도 가고 현장 취재를 하고 오셔야 되겠는데 어때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현장 안 가? 저희는 뭐 1인 미디어고 뭐 이렇게 여기 이게 청와대 출입 기자시잖아요. 저랑 이제 신분이 많이 다릅니다. 뭔 소리? 여기는 이제 잡히면은 국가가 막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지만 저희는 잡히면 쥐두새도 모르게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정보사에 관련해서 안 밝혀진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정보사 이 관계 많은 분들이 이제 참고인 조사 받았는데 네. 수사에 협조를 안 했죠. 그 문건 나왔잖아요. 박선원 의원이 그 공개했던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 저는 여기에서 제일 끔찍한 게 고문. 약물 투여 뭐 이런 거예요. 그 이제 관련해 가지고 여러 취재들이 쭉 있는 것 같은데
그 봉지욱 기자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처음에 이제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 할 때 네. 뭐냐 이게 문건의 출처가 물어봤는데 이제 사진 형태로 나왔잖아요. 네. 문건이 파일. PDF 파일이 아니고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한 거죠. 박선원실에 제보를 그러니까 내부자겠죠. 사진을 찍어서 하고 통상적으로 검찰이나 사정기관에서 제보할 때는 이걸 문서를 출력하면 기록이 다 남습니다. 누가 출력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화면을 찍어요. 화면을 찍어가지고 제보의 기술. 사실은 열람을 하면 열람 기록도 다 남는데 네. 이제 그 정도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자들한테 제보 많이 하거든요. 딱 이제 그런 형식으로 나왔던데 이 두 장이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계획 문건이 있었던 거예요. 한 30장이 더 있대요. 네. 네. 이 말고 이거는 요약문이고 이 뒤에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30장의 문건이 더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문상호의 지시로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로 여러 명이 한 명이 지금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네, 그게 네. 아니고 다수의 블랙 요원들이 네. 구체적으로 사례 왜냐면 여기 뭐 사례 나와 있거든요. 네. 어느 나라에서 뭐 어떻게 하고 뭐 CIA에서 뭐 2001년에 뭐 9.11 테러 용의자에게 사용을 검토했으나 미사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인도 경찰이 뭐 어떻게 하고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디테일을 알아본 거는 군사 정권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문건을 만든 게 군사 전두환 때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예.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뭐 되겠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읽고 중요한 것은 이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접촉했습니다. 우리 정보사가. 진짜요? 예. 이스라엘이 탁월하잖아요. 그렇죠. 예. 모사드? 예, 모사드 탁월하잖아요. 알아주잖아요. 그쵸. 이스라엘 모사드 알아주는데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접촉했다. 그러니까 고문,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이 반국가 행위를 저지르고도 끊임없이 정론직피를 하는 네. 기자들을 상대로 예. 그리고 또 민주화 또는 이제 제도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뭐 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네. 뭐 그밖에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 찍어서 끌고 가서 고문하고 뭐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계획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뭐 그냥 시키니까 대충 뭐 인터넷에서 보고 쓴 건가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접촉해서 자료 파악을 사태 파악을 하고 노하우를 배워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련됐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건들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이 지금 다툼이 있잖아요. 노상원은 그냥 TV 보다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손흥민이 나오니까 우리 때는 차범근이 있었지 면서 차범근 적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 물론 그런 수첩 전체가 뭐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일부는 정말 실행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들이 뒷받침되는 게 이런 정보사의 구체적인 이거는 공문권이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이거는 그 정식적으로 그 작성이 된 거잖아요 기관에서. 이거는 100%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안 된 거예요. 전혀.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걸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내부에서 야 이거 중요한데 이거 왜 수사 안 하냐 이러면서 언론에 알리고 의원실에 알리고 하는 예. 거거든요. 한 6명 정도가 여기 문건 작성에 연루가 돼 있고 이스라엘 정보기관까지 만나서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건 장난이 아니고 예. 그냥 대충 해본 게 아니고 예. 비상계엄의 성공 이후에 예, 그 고문, 살해, 협박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방첩사 해편 예.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거보다 정보사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여기도 상당히 그것도 좀 저는 하나 걱정된 게 뭐냐면 예. 문상호 사령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우리 군무원이 예. 해외 각 거점에 있는 우리 블랙 요원의 신상이 털렸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이 신상이 있었죠.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되겠지만 중국에서 억류된 정보사 요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신상이 공개가 되면 못 가잖아요 거기를. 못 가죠. 몽골에서 왜 잡혔는지 아세요? 왜 잡혔어요? 왜 성공을 못했는지 아세요? 몽골을 담당했던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돼서 몽골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 블랙 요원 2명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몽골 현지의 협조자에게 우리가 북한 대사관 만나야 되니까 좀 이거 자리 좀 해줘요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믿겠냐고요. 그렇죠. 원래 나랑 거래하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당연히 그걸 신고했다면서요. 예. 예. 근데 요원을 바꾸게 됐잖아요 예. 지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뭐냐면 휴민트 조직 해외 이제 블랙 요원 휴민트 조직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그걸 제일 걱정했죠. 그리고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정보사 내부에서 문상호하고 그 아랫단위하고 그게 누구냐면 이제 박민우 중장인데 예. 그분 옷 벗죠 이번에.
옷 벗죠. 결국에는 이제 문상호와 하극상이라고 해서 싸워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문상호의 지시를 일부 또 거부하다 보니까 음. 사실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번 비상계엄 사건으로 우리 롯데리아 회동했을 때 노상원이 만났던 2명의 대령 중 그 중에 이제 정성욱 대령 그분이 베테랑 블랙영원 휴민트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이제 가장 이렇게 팀장급 이상이죠.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번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뭐 사실상 돌아오기가 힘들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분을 네. 참 잃은 거 아닙니까? 우리 박민우 입장에서. 준장 그 문상호랑 싸웠던 그분도 원래 정보사 판교 100여단장이었어요. 100여단장이었고 노상원이 처음에 이분한테 접근을 한 거고. 근데 이분이 예전에 국회 나와가지고 그 폭탄조끼 네. 노상원이 정보사령관 때 우리 HID 의원들 폭탄조끼 네, 입히라고 네. 했다. 그 증언하신 분인데 안타깝게 됐죠. 이분도 지금 개인적인 문상호와 그 다툰 것 때문에 한국산 그것 때문에 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기소가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옷을 벗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박민우, 정성욱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정보사 휴민트에 사실 휴민트라는 게 뭡니까? 인간 관계잖아요. 그럼요. 예. 인간 관계라는 건 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은 그게 예. 다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보사의 블랙요원 이 조직이 완전히 붕괴됐구나. 걱정이 그 돼요. 당시부터 김종대 의원이 계속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보통 모든 그렇죠. 라인이 다 들통이 나가지고 앞으로 이게 그 이제 안 된다. 네. 작업 자체가 안 안 되게 되죠. 돼버렸다. 네.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이거 새로 살리는데 최소 30년 걸린다. 이런 얘기를 이제 김종대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바로 네. 직면한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기자 하나 훈련시켜서 똑바로 기자 네. 쓰게 하는데 한 10년 걸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그러니까 군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네. 꼭 그 직역에서 역할을 네.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정보사 같은 경우에 얼마나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취급하고 또 그 외교 관계에서 이슈가 많을 수 있는데 그게 다 그냥 그야말로 파탄 지경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거 이제 정보사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 잘 몰랐다가 2016년 문재인 정권 때 제가 북한 식당 여정호범 중국 닝보에 있는 북한 식당 맞아요. 여정호범하고 지배인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것도 아마 그때 4월 총선 2주 전인가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예. 저는 그때 제가 보도를 했거든요. 예. 2018년 5월에 예, 예. 보도를 했는데 그게 아마 최초 보도였죠. 그 여정호범들을 국정원에서 꽁꽁 싸매가지고 맞아요. 아무도 못 만나는데 제가 찾아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국정원의 정지용 과장이 이 작업을 한 줄 알았어요. 이 공작, 이거 대북 공작이잖아요. 그쵸. 이 공작을 한 줄 알았는데 이 정지용이란 국정원의 과장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롯데리아 회동에 있었던 그 정성욱 대령입니다. 당시에는 정성욱 중령이었는데 이 북한 식당 이 허강일이라는 지배인을 설득을 예. 해가지고 여정으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예. 근데 말레이시아로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이 허강일이를 중국에서 직접 만나서 작업한 것은 정보사였습니다. 그게 정성욱 대령, 당시 중령인데 하여튼 이 대북 공작을 성공적으로 하면서 대령으로 승진을 해요. 예, 승진을 했다가 제가 보도했잖아요. 네. 보도를 하면서 수사를 받습니다. 제가 2018년에 이제 문재인 정권 예, 보도를 하니까 예. 이분이 군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제 끝났어요. 네. 근데 끝났는데 저 때문에 이제 고초를 겪었잖아요. 이 회동이 있고 나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말로만 듣던 허강일 지배인한테 말로만 듣던 그 정지용 과장을 정성욱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만났어요. 네, 만나서 예. 물어봤죠. 예. 이런저런 뭐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영화는 영화로만 남아야지. 영화가 현실이 되면 이게 좀 안 되겠구나.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굉장히 위축돼 있고 후회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별을 달고 싶잖아요. 군인들은 네. 대령이니까 예. 별을 달고 싶다 보니까 당시 롯데리아 2명의 대령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노상원이 승진을 미끼로 업무를 시켰는데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노상원이 뭘 시켜요? 그랬더니 유튜브 보고 예. 부정선거 음모론 정리하라 그래서 그거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고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또 이분이 건강도 안 좋더라고요. 예, 상당히 큰 병을 앓아가지고 네.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일이 터지니까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슬프다. 이렇게 노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네. 유튜브 보면서 부정선거를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작을 하라는 네. 거였던 게 미션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는
잘못된 거다. 뭐 이런 대선이 아니라 뭡니까 그 지방선거 총선 뭐 이런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승했던 총선은 네. 잘못된 거다. 이거를 이제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었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게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흘러갔었네요. 우리 정보사의 인간 정보 휴민트 조직 대북 공작은 어렵게 됐다라는 거고 지금 사실은 남북 뭐 정상회담이랄지 다시 화해 국면으로 가려고 하면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정보가 있어야 위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인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정원은 정보사가 굳은 일을 다 합니다. 현장에서 형사 같은 네. 강력반 형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력반 형사가 범인 다 잡고 딱 하면은 그때 나타나는 뭐 경찰서장 같은 느낌이죠. 국정원은 그렇게 하고 사실은 왜 그러냐면 국정원은 특수활동비 공작비가 많은데 정보사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같은 원팀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국정원은 뒤에서 돈만 대고 마지막에 밥상 딱 차려지면 가서 숟가락 딱 놓는 거죠. 그렇구나. 하여간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우리 봉지욱 기자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 예, 근데 저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막. 근데 제가 최근에 이거 하나 뭐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제가 너무 이제 일본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뉴스타파 유튜브가 채널 삭제를 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그 요즘 뭔가 대안의 채널 대안의 어떤 그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그 뉴스타파에 전직 계셨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그래요? 네, 이게 한번 앞서도 한 번 있었는데 앞서가 더 사실 심각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당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우리 관리자 계정이 있잖아요. 네. 이 관리자는 이 채널을 없앨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 그렇죠. 근데는 그때는 아마 관리자 계정이 탈취가 돼서 그냥 그 탈취한 해커가 계정을 없앨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 보니까 독일에서 접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커가 독일에서 접속을 했는데 사실은 큰 언론사에 비해서 뉴스타파나 뭐 편의점이나 취약하잖아요. 많이 취약하죠. 진짜로 마음 먹고 달라들면은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의 이제 이 패턴을 보면 유튜브에서는 그러니까 이 해커가 이걸 탈취를 한 다음에 뭘 했냐면 새벽 2시에 새벽에 리플 코인 방송을 한 거예요. 진짜? 근데 정말 슬픈 얘기가 뭐냐면 뉴스타파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무슨 뭐 라이브 해봐야 동접 500명 보는데 새벽에 했던 그 코인 방송을 6천 몇백 명이 봤대요. 라이브로.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당연히 이제 뉴스타파에서는 회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180만 구독자니까 와서 보는데 걔들이 방송을 할 때 특정 사이트 주소를 올립니다. 누르면 연결이 되게. 네네. 그거 하면 자기 PC 감염된 거예요. 혹시 코인 관련 방송 유튜브에서 보시다가 더 많은 정보는 뭐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되는 URL 특정 사이트를 누르신 적 있다면 그 PC에는 좀비 PC가 된 거예요. 그 목적입니다. 지금 그 목적을 하고 다행히 얘들이 뭐 저희 뉴스타파에 돈을 요구하는 거나 이건 없었는데 문제는 유튜브에서 이런 식의 방송을 한 애들 다 찾아서 AI가 자동 삭제를 시켜버리는. AI가 이건 뭐 새벽이니까 담당자가 한 게 아니고 지금 복구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도 안 됐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유튜브 플랫폼에 의존하는 인터넷 매체들의 굉장히 뭐랄까 위험한 리스크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냥 유튜브 AI가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해버리고.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저희 취재 편의점도. 아니 저는 저번에 저 채널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혼자 라이브를 막 하다가 예전에 그 방송인 에이미 프로포폴 사건 있잖아요. 프로포폴 하면서 이제 마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마 카테고리를 뉴스 정치로 안 하고 다른 카테고리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영상이 라이브 하다가 없어졌어요. 라이브 도중이에요 지금. 진짜? 뻥 하고 날아갔어요. 카테고리 설정 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뭐 예능이나 이쪽으로 했는데 뭐 프로포폴이나 뭐 아까 여기 보면 뭐 많잖아요. 벤조, 디아제핀, 뭐 케타민 뭐 이런 거. 그만해. 펜토탈 나트륨 이런 거 발언하니까 뻥으로 없어졌어요. 아예. 방송하다가. 야. 근데 그게 이제 다 구글이 AI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좀 서글프죠. 그러니까요. 구글이 예. 그 연락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유튜브가 아유 너무 힘들죠. 연락 안 되고 다 구글 이메일로만 지금 맞습니다. 뉴스타파도 다 이메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을. 그리고 그 이메일 소통하고 그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안 되고 네. 하여튼 뭐 그런데 여기도 약간 뭘 물어보면 그거 있잖아요. AI 답변 네. 똑같은 네. 뭐 고객님께서 뭐 문제로 생각하시는 이 대목은 뭐 조치 사항이 있으니 네. 이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계속 와서 사실은 이거 복구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 뉴스타파 너무 방송은 힘들 것 같아요. 편의점은 좀 백업을 하고 계신가요? 뭐 그거는 나중에 네.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같은 경우를 보니까 야 백업을 예. 해놓긴 해놔야겠구나. 예,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저는 이 대한 언론들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매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자체를 예. 유튜브만으로 될까? 좀 어떤 대안의 플랫폼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정말 남는 일 같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뉴스타파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취재 편의점이 열심히 응원하고요. 같은 대한 언론 매체로서 연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매봉쇼 편의점이 예. 뭐 뉴스타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고 계시고. 그러긴 해. 우리 네. 후원자도 없어. 네. 그렇죠. 예, 뉴스타파는 뭐 후원자도 많고 그러게요. 6만 8천 명? 그 6만 정도 근데 7천 좀 명? 많이 빠져서 지금 한 모르겠습니다. 한 5만 7천 명? 하여튼 저도 5만 명이 뭐 넘으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 취재 편의점에 비하면 이 뉴스타파 엄청 부자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부자고 그렇던데 하여튼 그래도 작금의 상황이 예. 예, 언론으로서 너무 그렇죠. 고통스러운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함께하겠다는 근데 건데 좀 참 대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말씀하신 걸 좀 해보긴 해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유튜브에 종속돼서 그렇죠. 갈 수 있냐. 예, 근데 우리 네이버와 아마 TV 같은 게 토종 플랫폼인데 잘 안 보잖아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네이버, 뭐 카카오 저희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의 인원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대한 저널리즘에 맞게 좀 대안의 플랫폼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역시 봉지욱은 네. 재밌다. 재밌습니까? 오늘 몇 분이나 동접자가 좀 많이 뭐 밟으셨어야 저희가 될 텐데. 동접은 뭐 네. 그렇게 그래도, 11,517분께서 예. 오셨습니다. 예. 다 모든 것이 봉지욱 아유, 기자님이에요. 별말씀. 네. 부럽습니다. 네, 그 목도리 부럽습니다. 다시 한번 매주시고요. 네, 제가 그 좀 오늘 메고 나오시라고 드렸는데 아니 제가 네. 까먹었어요. 사실은 그 일본 출장 갔다가 저희가 밤에 청와대에 도착한 아, 시간이 추웠는데. 9시 반인가? 밤 9시. 그러니까 저희가 그저께죠. 그제 새벽 4시에 제가 집을 나서 가지고 예. 집에 돌아온 시간이 10시 저녁 10시 몇 시간을 일했는지 계산이 안 돼요. 저도 지금 아니, 제정신이 잘 기자는 아닌데 이라도 뽑으세요. 어떻게 맨날 청와대 출입을 그렇게 하면서 순방까지 가면서 봉지욱 기자 들어옵시다. 여기 취재 보니까 뭐 편의점에. 진행 보니까 이정주 기자 뭐 막 돌아가면 홍사훈 선배도 나와 있고 하더만요. 네, 홍사원 선배가 큰 힘 주시고 가셨어요. 예, 밥을 꼭 사야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좀 뭐 동접자 그때 좀 많았습니까? 많았죠. 아, 예. 역시 홍사훈 선배가 봉인해제 나온 게 그 조회수 조회수가 83만에 나왔습니다. 와, 네. 야 역시 홍사원 선배는 대단하다. 알겠습니다. 자, 너무 웃기다. 소피아 썬님께서 봉욱 기자님 감기 조심하세요. 아 제가 그 드라마에 나온 거 아시죠? 드라마에? 모범 택시 3에 진짜요? 몰랐는데 몰랐어요. 모범 택시 3에 14회인가 네. 뉴스타트에 봉욱 기자로 나왔답니다. 이름이 뉴스타트. 뉴스타트? 압수수색 받고 감옥 갔다 와서 뭐 진짜 그거 예, 봐야 되겠네. 뭐 어디 섬에 숨어가지고 그 영상을 찍어서 제보 뭐 그렇구나. 터뜨리는 예. 뉴스타트. 뉴스타트의 네, 봉욱 기자. 예, 그렇지만 이번에 뉴스타파 현실- 복구 안 됐으면 뉴스타트 할 뻔했죠 지금. 복구 잘 그러네.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뉴스타트 할 뻔했네. 새롭게 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션엔 딱인 칼라를 매셨다. 네. 예, 이 색이 잘 다시 한번 어울리시는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 네. 판매를 하고 있고 네. 네이버에서 이제 크레마비라고 치시면 요새는 그 쿠팡 때문에요. 네. 자사몰에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쇼핑몰 하잖아요. 예. 쿠팡이 있거든요. 오, 엄청 당했어요. 그래요. 예. 쿠팡은 그 결제 대금을 2달 후에 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더 참- 웃긴 건 뭐냐면 이번에 드러났는데 결제 대금은 늦게 주면서 그 계좌에 돈이 있잖아요. 자기들 예, 판매 예, 대금이 예, 예. 그걸 가지고 그 입점업체들한테 고리대금업을 연 17% 고리대금업을 했더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저겁니까? 진짜 정말. 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끄고 예. 자사몰을 웬만하면 이렇게 중소 이렇게 쇼핑몰들은 예. 많이 이용을 그게 해주시기 좋습니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